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을 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콘텐츠 소개와 진행을 맡은 막내 올리브입니다. 와, 얼마 전 한강 산책하다 민달팽이 20마리 구한 김라마입니다. 와. 저는 서점 옆에 새로운 동네 고양이가 와서 밥을 주기 시작한 벌똥입니다. 와, 귀여워. 손님 생겼어. 탈색해서 노란 머리가 된 함드릴입니다. 네, 주황머리.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분이 오랜만에 저는 콘텐츠 호스트를 맡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 에코 살롱의 핵심 콘텐츠 에코 뉴스 코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뉴스는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각자 갖고 온 뉴스를 먼저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대강 사업이 훼손되었던 금강 회복 사업이 최근에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준치 2만 배가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도로 흘러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삭 태풍 때 원전 4기가 집단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태풍 탓을 하더니 최근에는 설비가 부실하다 이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기후위기 행동을 범세계적으로 어떤 기구를 선언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인 뉴스는 나마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뉴스 제목은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첫 결의안 채택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5일에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죠. 거기에 뒤이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52명의 찬성 그리고 6명이 기권하며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기후위기죠.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이고 개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정말 아쉽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사회적인 시스템이 변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동 거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덧붙여 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마침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대화가 이뤄졌구나라는 거 보면서 나름 최근에 있었던 그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뉴스 공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이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할게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저희가 얘기 나눠볼 콘텐츠는 바로 아주 화제적이었던 HBO 드라마 체르노빌입니다. 와, 기다렸다.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요. 이게 시청률 52%를 제치면서 왕좌의 게임을 이겼던 50이요? 말도 안 돼.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1986년 4월 26일 1시 23분 45초 정확히 이 시각에 소련 연방의 체르노빌 발전소에 원자로 4호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제 원자로가 아니라 주변 탱크가 폭발한 걸로 알고 CCR을 했고 당시에는 방사능 계측기도 굉장히 부실해서 정확한 이런 방사능 측정이 어려웠는데요. 화재 경보를 듣고 출동했던 이런 소방관들 그리고 가까운 마을의 시민들은 이 엄청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갔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포인트가 일단 제 생각엔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한다. 이런 점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오싹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너무 인상 깊었던 되게 장면이 많았는데 저는 특별히 여기 OST가 저의 긴장감을 더 막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현악기인가요? 그거가? 그쵸? 현악기의 그 선을 마치 이렇게 뭔가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막 띵띵 하면서 너무 강한 음악도 아닌데 그 귀에서 계속 맴도는 소리가 이 영화의 이 체르노빌의 그 배경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그런 OST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음악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대사는 아니죠. 그 주인공 레가소프의 유명한 명대사? 그게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좀 읽어드리면 진실은 우리의 필요와 바람에 체제와 이데올로기와 종교에도 관심이 없다. 진실은 숨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체르노빌의 진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한때 나는 진실의 대가가 두려웠으나 이제 다만 묻는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약간 이러고서 끝나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라는 말을 계속 되뇌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맞아요. 진실이 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한정된 게 없죠. 어디든 진실은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방사선이 이제 빛이 여러 가지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주민들이 다리에서 구경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기 데리고 나와서 자기 아기 데리고 나와서 예쁘다 소리가 이러면서. 예쁘지 이러면서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실제로도 국가적으로 이게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던 좀 금기시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이런 무지함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오싹하고 또 안타깝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임신한 여인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 류드밀라. 소방관 바실리의 아내 류드밀라가 나오는데 이 류드밀라가 남편이랑 계속 떨어져 있었으니까 남편이 계속 방사능 피폭 때문에 입원해 있고 남편 얼굴 너무 보고 싶어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맞아. 너무 두 부부의 만남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 저도 모르게 류드밀라 안 돼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너무 그 장면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기가. 제발 만지지 말았으면 하는데 만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 나왔었던 것처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알려졌잖아요. 저도 그 체르노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세세하게 들여다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땡땡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신 그런 약간 교육용 책에 보면은 이제 체르노빌 사건에 대한 걸 이제 짧게 써놨던 만화책으로 접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저 그 방금 함드릴님이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피폭된 채로 누워있는 소방관을 만나러 간 아내가 만난 남편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저도 약간 시각적으로 너무 가장 좀 충격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무릎이며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만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려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계기로 탈원전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 체르노빌을 보기 전까지 이 사고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아무래도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이 덕후들 사이에서는 현실 고증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게 또 그 포인트 중에 하나래요. 드라마를 즐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포인트에서 좀 현실감이 느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현실감을 못 느꼈어요. 이게 원전 피폭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준 작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철저한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약간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본 느낌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현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들의 묘사?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나오죠. 네.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그 반점인가요? 약간 붉은 반점이 있는데. 반점? 네, 저 어렸을 때 TV에서 그런 이제 맞아요. 나오면 엄마 저 사람 이마에 왜 저런 검포도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와서 되게 그분이 나오시길래 그제서야 아 이게 현실 고증을 한 건가? 라는 그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올리브님은 좀 인상 깊었던 의외의 사실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피폭당한 분들의 어떤 외형적 모습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 진짠가? 약간 저는 이런 거 팩트 체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 당시 있었던 생존자 입장에 따르면은 외형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속에 있는 장기들이 많이 녹으니까 그래서 구토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마 이 체르노빌의 그 의도는 이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드라마 맨 뒷부분에 실제로 그 인물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맞아. 되게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악당 있거든요. 악당? 이름이 뭐였죠? 갸틀로프 동무. 물론 맞아. 뒤에 그 피폭 때문에 고생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살다가 사망했더라고요. 65가지. 그런 거에서 약간 깊은 빡침을 느끼면서 형량도 되게 작지 않았어요? 뭐 몇 년 안 살고 나왔다는 걸로 기억했는데. 그니까요. 10년인가? 네, 그 정도였던 5년인가? 네, 그냥 노역만 하고. 그리고 그 한 분은 세 번째 그 사진에 있는 세 번째 그분은 출소하고 나서 다시 원전 사업으로 일하러 돌아가셨다고. 무슨 부소장인가 뭐 했던 사람 맞죠?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현실일 수도 있다. 진짜. 제가 그게 현실. 이게 현실이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관료 체제가 너무나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이 원전 사고가 일어난 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90년도 초반인가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연방이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이 체르노빌 원전. 이게 그러니까 소련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방이 한 그 구역이었잖아요. 그 영향이 되게 직접적인 영향이었다. 또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짓이 결국 나라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라까지 멸망시키는 그렇죠. 엄청난 그런 결과를 보면서 좀 아무래도 저희 나라랑 다르게 독재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발레리 예가소프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KGB의 수장이 딱 이렇게 조용히 차에 태워서 자네 괜찮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얼굴은 평온하게 생겨. 얼굴에 보이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평온한데 아우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위협성이 저는 되게 무섭게 느껴져서 저런 시대가 있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발레리 레가소프를 막 위협적으로 하는 건 없었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해도 어떤 목숨을 걸거나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의 세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사실은 저희가 뭐 7, 80년대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안기부에서 수없이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7, 80년대 진짜 목숨 걸고 학생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 발레리 레가소프가 했던 주인공인 그런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조금 그렇죠.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사실 제일 악당으로 나온 게 그 다틀로프였잖아요. 그 사람 직함이 뭐였죠? 그 연구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고위직이었잖아요. 그 원전에서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고위직이었는데 근데 다틀로프가 굉장히 엔지니어 치고는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 실험원 2명이 있었잖아요. 그 2명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폭발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했는데
뭐 욕하면서 내 말대로 해 하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관료 체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걸 전 느꼈던 것 같아요. 관료제 이야기 하니까 이 일본도 관료주의가 되게 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피해가 은폐될 때도 되게 이 관료주의의 영향이 되게 많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은폐하고 그거 약간 국가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자꾸 활용하는. 그래서 후쿠시마 농산물 먹어야 된다. 먹어서 살리자. 먹어서 살리자. 그 캠페인을 하면서 그 심지어 후쿠시마의 물이라는 후쿠시마산 수돗물을 뭐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2036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공개하는 것까지 방호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관광산업을 개발하겠다고 막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국가주의로 자꾸 몰아가면서 뭐 도쿄전력이라서 뭔가 이런 데서 했던 어떤 실수들, 다툴루프가 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다 은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웃긴 게 이 소련에서도 그 고위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 국가의 어떤 체면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수습하고 뒤처리를 하는데 힘을 물론 쏟기는 했겠지만 이 이미지 메이킹, 미디어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먹어서 살리자 같은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유명인들 그 지역으로 파견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선전이죠. 광고라기보단 그런 선전에 훨씬 더 힘쓰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국가잖아요, 사실. 국가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 같은 개개인이 알아챌 수 없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잖아요. 국가가 언론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니고 기업이 광고하는 건 우리가 대놓고 광고인 걸 알지만 국가가 교묘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은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진짜. 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뭐 얼마나 현실 고증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았고 또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드라마 체르노빌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스토리나 뭐 감상평 이런 걸 얘기했다면 이번에 인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꽤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인공부터 누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일단 저 올리브가 먼저 소개하려는 인물은 여기 드라마 체르노빌의 하이라이트였던 발레리 레가소프 주인공을 맡았던 레가소프인데요. 이 레가소프는 그 핵 발전소 관련해서 연구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던 전문가였고요. 이 캐릭터는 이제 체르노빌 사고를 은폐하려는 그런 정부적인 어떤 움직임 내에서 올곧게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내세웠던 과학자고요.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보리스 셰르비나 같은 이 인물과 같이 발전소를 들르면서 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총체적인 어떤 과정을 시청자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언급됐던 레가소프로 언급이 될 건가요? 네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성이랑 이름이 계속 호명될 때 중간중간에 섞어서 나와서 저희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들을 때 어떤 인물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려워. 맞아요. 저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이 보리스 세르비나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레가소프가 여기 주인공 역할로 과학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 보리스는 소련의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의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학자 입장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졌으니까 공산당에서 누구 한 명을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하기 위해 배정된 고위직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공산당 소련에 부정부패한 일원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은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궁금했던 지점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이 원전 사고의 어떤 위험성을 깨닫고 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나중에 실화를 보면은 실제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느냐.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다틀료프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을 은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급변하게 도와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까 거대한 주제가 그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였지만 하나는 또 저는 무지함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까지는 거기서 막 계속 레가소프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적 지실과 이 원자폭탄이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알면서 바뀌었다고 저는 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좀 초점을 두고 저는 그 보리스 셰르비나 인물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5편까지 다 보고 나서 보리스 셰르비나라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가장 이제 좀 마음에 깊이 남았거든요. 5편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너무 입체적인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다시 보게 되면 이분의 어떤 변화에 눈여겨 볼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이상적인 시민운동가처럼 보였지만 권력이 주어지니까 막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보리스의 경우에도 정말 전형적인 뭔가 권력을 좋아하는 관료주의자처럼 보였지만 그런 진정한 위기 상황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진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숨겨져 있던 그런 본성? 그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좀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약간 그런 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무지를 깨달은 거는 아까 다틀료프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심각함을 되게 알았는데도 그 극명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저는 보리스를 보면서 이분이 그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고위직 중에서도 자기는 항상 하찮은 사람이었다고.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체르노빌에 지금 보내진 거 아니냐.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좀 뭔가 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좀 이런 자신에 대한 너무 얼마나 자신감과 이런 게 좀 덜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마지막 5편에 보면은 레가소프가 보리스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은 실수로 좋은 사람을 한 명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인력과 물자를 다 보내주었어요. 근데 저 진짜 울 뻔했거든요. 그쵸. 길거리에서 보는 새. 보리스.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닌가. 맞아요. 멜리 레가소프도 그렇지만 보리스의 변화가 저는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변할 수 있다.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항상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은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좀 되게 또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레가소프와 보리스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 레가소프는 굉장히 지적인 과학자이긴 하지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투른 면이 좀 있다 해야 되나? 맞아. 근데 보리스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데 오히려 진짜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염된 지하수에 발전소 직원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했을 때 레가소프는 막 당황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그 사실을 좀 숨기려고 나 거짓말 잘 못하는데 막 그러는데 오히려 보리스가 딱 나서가지고 진실을 얘기해주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지만 누군가 가야 된다.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사람들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막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둘이 되게 다른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이 딱 붙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케미스트리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보리스에 빠져서 엄청난 얘기하는데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자면 보리스 인기 팬이야. 폭발. 보리스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어떤 기후위기라던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몇몇의 힘 있는
정치인 혹은 기업의 힘이 이만큼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실수로 보내진 한 명의 좋은 사람만으로도 정말 더 커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것처럼 정치권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한 명 혹은 두 명만 있어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전에요. 김라마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올리아나 홈유크 박사로 이제 많이 호명이 됐었던 여성 과학자죠. 핵 물리학자로 연구실에서 창문을 열자마자 방사능 경보 울리는 것을 보고 창밖의 먼지를 채취하고 검사한 결과 이게 체르노빌에서 날아온 방사능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좀 멋있었어요. 발빠르게 바로 이제 창문 딱 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 바로 체르노빌로 달려가서 자신을 체포해도 좋으니 당장 최고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세르비나와 레가소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원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레가소프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득하며 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물론 체르노빌이 실화를 고증을 열심히 한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홈유크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고 해요. 실제 역사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던 소련의 수많은 과학자들을 극화 및 당시 소련 사회상의 여성들의 상징성을 위해 홈유크라는 한 명의 인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활약이 컸었던 인물이었는데 어떠셨어요? 홈유크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발레리 레가소프가 이제 자기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생긴 어떤 위협들, 그런 결과들, 이런 대가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민할 만한데 이제 옆에서 홈유크가 굉장히 이제 윤리적으로 아니야. 너는 올바른 답을 제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제가 발레리 레가소프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나도 가족이 있다고 하면서 전 충분히 발레리 레가소프한테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홈유크 너가 주인공이 돼봐 이러면서 좀 속으로 많이 원망을 했지만 홈유크라는 인물이 있음으로써 필요한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레리 레가소프가 결국에는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홈유크가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레가소프가 좀 현실적으로 타협할지 아니면 진짜 법정에서 알릴지 고민할 때 보리스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홈유크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뭔가 그런 내적 갈등? 맞아.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천사와 악마 이런 느낌. 그 레가소프 안에 있는 그 천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날개 달리고 옆에서 이렇게. 실제로 약간 연출 구도도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뒤를 돌면 홈유크가 있고 저쪽에 보리스가 있고 그랬었어. 선택은 네가 해.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함드릴님이 또 그 악당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모두가 싫어했던 진짜 너무 네. 아나톨리 다틀로프. 근데 이 배우가 이게 분장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몰라도 실제 실사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맞아. 어쨌든 의도했죠. 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배역 중 하나인데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아주 주요한 어떤 원흉 중 한 명이고 이 작품에서 최고의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의 소장이었나요? 엔지니어 중에서는 거의 최고. 책임 소장인데 이제 본인의 승진과 명예를 위해서 원전 시험을 날림으로 진행을 하고 아래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걸 완전히 묵살하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사고를 유발하는. 그리고 모든 이런 사고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 원전 피해를 더 극대화시킨 인물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싫었던 게 다틀로프 빼고 다른 직원들 거기 있었던 직원들은 굉장히 막 몸에 상처도 많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너무 다틀로프만 멀쩡한 거예요. 자기 사고의 당사자인데 정말 발빠르게 그 현장을 벗어나서 정부한테 그 고위직들한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고 방사능 수치는 3.6 렌트겐입니다. 이랬는데
3.6이라는 것도 저쪽에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걸로 우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다틀로프가 되게 나쁜 사람이긴 한데 저는 좀 구조적인 것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 소련이 얼마나 부정부패했고 또 그 관료 체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그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런 인물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자틀로프도 승진을 위해서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승진의 위협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니까 그거에 이제 위협을 느끼고 무리해서라도 실험을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했죠.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드리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본성이라는 게 보리스도 사실 건이 이제 일자리가 잘릴 만한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행동해준 반면 이 사람은 자기 승진 이런 거를 위해서 막 묵살하고 폭력을 가하는 게 이게 과연 본성 같다는 본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왜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두 다른 사람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리 멘탈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내가 이 사고를 유발했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자기의 멘탈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사고 난 순간부터 난 잘못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라는 걸 계속 되뇌이면서 부정을 하고 심판대에 서는 순간까지도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보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건데 자틀로프는 나약한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레리 네가소프 그리고 보리스 셰르비나 해서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이자 에코살롱의 핵심 에코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콘텐츠 체르노빌 다들 어떠셨나요? 참 체르노빌 드라마를 통해서 그 무지함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알게 해준 영화였고요. 또 미국, 소련, 일본 등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 순으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1위인 만큼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요. 우리 안에 수많은 비겁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진실, 오로지 진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라마의 한 줄 평은 축복일 줄 알았던 기술이 재앙이 되는 기로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 플라스틱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잠깐의 편리함과 새로움에 눈이 멀어 그것이 초래할 뒷일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올리브의 한 줄 평. Less knowledge, more silence and less panic입니다. 당시 소련 당국이 관계자들에게 주입시켰던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이러한 어떤 비밀주의 그리고 수직적 위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감하게 해준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리브, 함드릴, 김라마, 벌동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